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의 장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중에서도 컴퓨터가 영상을, 즉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자연어인 음성 정보 또는 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무언가 듣고 보는 기능을 잠깐 살펴볼까요? 사람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능도 어릴 때부터 점점점 키워와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이용하면 먼저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본 바와 같이 어떤 대상물을 지각을 해서 퍼즐을 만약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퍼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퍼즐의 모양이 어떤지 시각 정보를 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능을 이용해서 이 퍼즐의 위치는 여기가 좋겠고 저 퍼즐의 위치는 저기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퍼즐을 맞춰야 되니까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방식을 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눈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지능을 통해서 판단을 한 다음, 그리고 손과 발을 또는 만약에 말이라면 목소리를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뭔가를 처리하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보고 그 본 정보를 지능이 판단할 때의 방식을 아직도 어떠한 학문의 영역, 즉 어떠한 학자들도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즉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개를 개라고 판단하는 그 방식,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기에 있는 사물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능의 메커니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슷하게 구현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활용하는 그 방식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인간이 가진 역량은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가진 지각과 지능이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즉 시각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컴퓨터 내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는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픽셀이라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화면을 정말로 확대를 한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컴퓨터에서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픽셀은 사실 숫자 값입니다. 흑백 사진인 경우에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이용해서 얼마나 진한지, 즉 회색의 정도가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연한지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 보는 그림처럼 머리 부분에 굉장히 진한 쪽에 있는 영역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얗게 빛나는 이마의 부분은 255에 가까운, 즉 0과 1 사이에, 0과 255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픽셀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인간의 눈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컴퓨터의 시각 정보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픽셀이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픽셀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를 기계가 인식한다면 고양이 사진을 잡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라는 센서를 이용하겠죠.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물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에는 고양이 외에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풀밭에 앉아 있다면 풀밭이라는 정보, 하늘이라는 정보도 같이 있을 거고 거기에 고양이가 앉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고양이 정보를 처리하려면 고양이를 이미지 내에서 먼저 찾아내고, 자, 좀 전에는 제가 흑백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은 컬러 영상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내의 컬러는 RGB, 영어로 Red, Green, Blue라는 세 가지 색상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방식으로
빨간 색상도 0에서부터 255값, 그리고 초록 색깔도 0에서부터 255값, 그리고 파란 색깔도 0에서부터 255값까지의 강도를 주어서 총 천연 색깔로 3가지 색상으로 천연 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는 R의 값이 얼마, B의 값이 얼마, 그 다음에 G의 값이 얼마, 이렇게 3가지 값을 섞어서 하나의 픽셀 값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픽셀 값을 이용해서 고양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녀석이 바로 고양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 컴퓨터 내에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아주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보는 그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영역은 3가지 분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이미지 처리하는 것은요, 실제 사람도 저렇게 처리를 할 텐데 사람은 저걸 구체적으로 나눠서 처리하진 않죠. 자, 컴퓨터에서는 사람의 그 시각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3가지 분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먼저 객체 탐지라는 분야, 그리고 이미지 분할이라는 분야, 그리고 이미지 분류라는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 탐지는 지금 카메라 또는 영상 인식 시스템 센서가 받아들인 정보 내에서 우리가 탐지하려고 있는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류해내는 것을 보고 바로 객체 탐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탐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엇인지까지 분류해내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림처럼 개와 고양이가 있는 객체 탐지의 그림처럼 이 위치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 위치에는 또 무언가가 있다라고만 판정하는 것을 객체 탐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객체 탐지라고 부를 때 이미지를 분류해낸 것, 즉 이 위치에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가 바로 고양이다 또는 개다라고 분류해내는 것까지 객체 탐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객체 탐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어 보았던 것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도로를 인식하거나 벽을 인식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분할, 즉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세그멘테이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탐지해야 될 이미지를 아주 영역별로 정밀하게 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지 분할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이미지 분류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즉 이미지 분할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객체 탐지를 통해서 찾아낸 그 객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대상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즉 인식하는 영역을 보고 보통 이미지 분류라고 하죠. 개인지 고양이인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사람인지 파란색 신호등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인지 아니면 앞서가는 자동차인지를 화면 내에서 카메라가 잡아낸 정보 내에서 분류해내는 것을 보고 바로 이미지 분류라고 합니다. 자, 이미지 분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실은 이미지 분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고양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면 그 기능 그 자체를 구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깝지만 인간이, 즉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으로 영상을 잡아낸 다음에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객체인지를 파악하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순간 정말로 인공지능은 한 단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뇌와 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류를 해내는 그 역량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를 개로 인식한다든지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구별해내는 그 역량은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 그 역량을 흉내내 보기로 한 게 컴퓨터의 시각지능이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컴퓨터, 즉 센서인 카메라가 잡아낸 영상 속에서 고양이를 인식해야 된다면 고양이 수천 마리 또는 수만 마리의 영상을 학습을 통해서 그 고양이들만이 가진 특징을 먼저 추출해냅니다. 고양이의 코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의 눈은 이렇게 생겼으며 그리고 고양이의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특징을 먼저 수없이 많은 고양이를 학습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서 그
그 사진 자료 내에 고양이들이 가진 특징을 뽑아낸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고양이 정보, 즉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지난번 학습해 놓은 코와 눈과 귀 등의 특징을 추출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특징이 내가 지금 찾아낸 그 객체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이것이 있다면 고양이일 확률 얼마라고 출력해주는 방식이 바로 인공지능이 시각 정보, 즉 시각을 처리하는 방법, 즉 인공지능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서 고양이나 아니면 개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들어온 이미지 내에서 그 자전거가 또는 그 고양이가 또는 그 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객체 탐지라고 합니다. 즉 화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도로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개와 자전거, 고양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것이 화면에 있는지 또는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개인지 또는 그것이 자전거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시각지능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이 객체 탐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객체 탐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로 비전 처리, 즉 영상 인식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이 객체 탐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방법은 화면에 여러 가지 들어온 정보를 한 개의 사진을 비유한다면 작은 격자로 나눈 다음에 그 작은 격자 속에 어떤 객체가 들어있을 확률을 찾아내고 그 객체가 즉 확률이 높다면 즉 지금 보는 것 같이 노란색 연두색 영역으로 개를 찾아냈다면 그 개가 즉 개라는 건 아직 모르지만 거기에 무언가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야. 즉 여기에 무언가 객체가 있을 확률이 90%, 80%가 넘어간다면 그 확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객체가 무엇인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화면에서 특정 객체를 찾아냅니다. 자, 이 객체 탐지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재밌어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를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개 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정보를 받아들일 테고요. 그 받아들인 정보 내에는 컴퓨터의 즉 영상의 한 화면이 될 테니까 그 화면 내에는 신호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들, 즉 여러 가지 종류의 객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객체들만 찾아내야 되겠죠. 신호등이라든지 도로의 횡단보도라든지 사람이든지 자 이런 것들의 하나의 영상물 내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정보, 특정한 객체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객체 탐지라고 하고요. 요즘은 굉장히 시각지능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제 객체 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탐지하는 그런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를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욜로라는 객체 탐지 모델을 이용해서요. 지나가는 자동차라든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잘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을 이 박스 처리를 한 다음은 그 위에 이게 몇 퍼센트 확률로 사람이다 또는 몇 퍼센트 확률로 자동차다라고 파악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 중에서 시각지능, 즉 영상을 인식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시각지능, 즉 컴퓨터 비전은 어떤 단점은 없을까요? 사실은 컴퓨터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는 열심히 만들지만 또 다른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즉 그것의 약점들을 파고드는 경향도 꽤 있죠. 그래서 약점을 파고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 첫 번째 그림은 판다라는 동물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압니다. 자, 그 판다 영상에
이 텔레비전을 옛날에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텔레비전을 끄면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 끈 다음에 아무런 채널이 제대로 안 잡히면 뭔가 지지직하면서 나오는 그런 불규칙한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팬더 영상과 합치면 그 다음 마지막에 보는 팬더 영상처럼 뭔가 섞인 영상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마지막의 영상에 오히려 노이즈가 섞였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누구든 대부분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의 영상도 즉 마지막 사진도 팬더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컴퓨터는 컴퓨터가 가진 영상 인식의 방법을 이용하면 팬더 사진에 노이즈를 저런 식으로 섞으면 저 팬더 사진, 마지막의 팬더 사진은 그냥 긴팔 원숭이 또는 무슨 노란 원숭이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객체로 인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비전은요, 어떤 특정 노이즈를 타면 굉장히 달라지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상 자체의 특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 픽셀, 즉 픽셀이라는 숫자 값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 값에 우리는 노이즈처럼 보이는 새로운 숫자 값을 섞어서 형성을 하면 사람 눈에는 팬더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는 전혀 다른 숫자 값에 전혀 다른 객체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외에도 카메라라는 센서의 한계 때문에 밝은 빛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센서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조도가 너무 낮았을 때 동작을 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컴퓨터의 카메라적인 센서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 분야 그중에서도 비전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이런 센서 또는 컴퓨터 비전이 가진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살펴보았으니까요.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언어는 텍스트, 즉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소리내어 말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성 신호, 즉 소리 신호가 마이크라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바꿔준 그 신호를 통해서 음소라는 것을 추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음성,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는 음성 어시스턴트, 음성 보조 장치들이 많죠. 자, 그런 종류의 음성 어시스턴트들이 동작할 때는 소리 정보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지를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단어, 즉 음소들을 추출하고요. 그리고 그 음소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겠지만 사람은 되게 쉽게 하는데 사람은 매우 간단하게 하는데 기계는 굉장히 어렵게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하지 못할 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어떻게 단어를 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기능을 기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외에 소리를 알아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방식을 이용해서 사운드가 들어오면 그것을 디지털로 바꿔서 그게 어떤 음소인지 정한 다음에 패턴 인식을 통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기계가 텍스트로 바꿔줬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제가 말하는 말을 텍스트로 그대로 쳤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듯이 나는 학교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기계가 알아듣고 기계의 워드패드에 나는 학교를 갑니다라는 텍스트를 쳤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그 의미, 즉 내가 학교를 좋아한다는 그 의미를 기계가 파악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챗봇 서비스들에는 그런 의미까지 파악하는 재미난 기능들이 많죠. 자, 이 기능을 구현을 해야, 즉 우리가 정말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제대로 갖추어진 기계와 대화를 하려면 내가 한 말의 의미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인식하는 가장 고전적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벡터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걸 보고 워드를 벡터로 바꾼다고 해서 워드 투 벡터라고 하거든요. 사실 벡터 자체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지만 여기서는 수학적인 내용은 삭제를 하고요. 워드, 즉 단어를 벡터로 바꾼다라는 그런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벡터로 바꾸면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그림처럼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들끼리 벡터의 값이 비슷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은 과일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또는 뭐 영화와 관련된 건 영화와 관련된 것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벡터 값을 이용하면 두 점 사이, 벡터는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두 공간상에 가까이 모여진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적으로 시멘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멘틱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비슷한 공간상의 벡터로 배치하면 나중에 의미를 파악할 때 굉장히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말을 바꾸거나 반대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에 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비슷한 그룹을 알 수 있다면 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이 뭔가를, 즉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용자가 음성을 얘기한 걸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꾸겠죠. 즉 글자 정보로 바꾼 다음에 그 바꾸어진 글자 정보를 국어학적으로 또는 언어학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고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챗봇이라면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귀사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이런 사용자의 멘트를 챗봇이 받아서 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인공지능 검색을 통해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검색 과정을 통해서 처리한 다음에 내가 답변해야 될 그 문장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언어 생성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AS 센터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성된 언어를 다시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처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챗봇의 기능을 완벽하게, 즉 음성으로 처리하는 챗봇의 기능을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넓혀봅시다. 일반적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을 스피치를 to 텍스트, 즉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다고 해서 STT라고 부르고요. 반대의 경우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경우는 text to speech라고 해서 TTS라고 불러줍니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처리하는, 즉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배웠을 때 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꼭 뭔가 응대를 해주는 챗봇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라면 아파트에서 그 안내방송이 나가는 것도 여기에 있는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요. 타이핑하지 않고 말만으로 해서 문서를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TTS 또는 STT, 지금 저희가 해볼 것은요. 소리를, 즉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구글 닥스에 접속부터 해야 되겠죠. 그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을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을 추천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른 종류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구글 독스라고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자, 그 검색어를 구글 닥스를 크롬, 즉 구글 사이트에서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 구글 닥스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구글 닥스라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구글 사용하는 구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구글 닥스에 접속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과정입니다. 이때에 크롬을 사용하신다면 미리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 해 놓으면 편하시고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화면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상단부에 있는 새 문서 시작, 내용 없음이라는 빈 문서를 클릭하셔서 실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말 빈 칸, 즉 빈 문서가 하나 생기는데요. 저희는 지금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할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메뉴 중에 도구 메뉴에서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네 번째에 보시면 음성 입력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단부 메뉴 중에 도구 메뉴에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음성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도 기본 설정이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 모양이 하나 생길 겁니다. 자, 이제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어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스피커가 동작한다면 그 스피커에다가 여러분들 음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입력하고 있는 내용은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제 음성으로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과거에는 80% 정도의 인식률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업무를 보실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80%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퍼센트 기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발음을 잘못해도 그 발음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우수하죠. 요즘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적용이 우수하게 되어서요. 제 음성을 여러 가지로 수정해가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을 여기 구글 닥스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꼭 구글 닥스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슬라이드, 즉 파워포인트 같은 슬라이드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 입력 기능들에서 이런 STT 기능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글 닥스의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죠.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어의 발음은 인식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서요. 약 한 80%의 인식률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작게 하는 소리, 그리고 발음이 조금 잘못된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발음을 교정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건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STT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STT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를 알아들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워드 투 벡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워드를, 즉 단어를 벡터로 바꿔주는 재미난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통하면요, 단어들끼리 빼고 더하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의미별로 단어를 묶어볼 수 있는 재미난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은 사실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텍스트로 바꾸는 거였죠. 자, 그렇지만 챗봇이라는 기능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진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고난도의 어려운 기술 중에 속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벡터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줘서 단어들 간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즉 벡터의 거리 연산을 통해서 단어의 유사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워드 투 벡터라는 한국어 사이트를 이용해서 워드, 즉 단어를 벡터로 바꾸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 기능은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글 검색창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검색창에 워드, 영어로 워드, 그리고 숫자 2, 100,
VEC라고 검색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word2vec KR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윗단에 코리안 워드2vec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어학자 한 분이 노력으로 해서 이 워드2벡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접속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워드2벡터 사이트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언가 단어를 넣고 더하기 빼기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 같이 가장 간단한 단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서, 즉 한국이라는 의미에서 서울을 빼고요. 더하기 도쿄를 넣으면, 즉 한국에서 서울이 빠진 의미가 더하기 도쿄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일본을 나타내죠. 자, 한국에서 서울에 가지는 의미, 그리고 도쿄와 일본이 가지는 의미가 유사한 거죠. 한국과 수도 서울, 그리고 일본의 수도 도쿄가 그대로 연산해서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서울을 빼면, 그리고 더하기 도쿄를 하면 일본의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꼭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연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엔 한국, 서울, 도쿄를 더하기 빼기 하는 연산 말고요. 다른 의미를 좀 넣어 볼까요? 자, 여름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요. 여기에 선풍기를 더하겠습니다. 여름엔 꼭 선풍기가 필요하겠죠. 자, 두 개를 더하기 연산을 하면, 네, 얘 더한 결과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아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선풍기가 있으면 겨울과 같이 시원해진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워드2벡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요.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단어들과 재미있는 문장들이 생각하시면 여기서 입력을 해서 단어별로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잠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셨나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워드2벡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예인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가수나 이런 이름을 넣거나 여러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이름마저도 잘 연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렇죠. 여름과 선풍기를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학교 이름이 나온다거나 여름 더하기 선풍기를 했는데 갑자기 도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관련성 있는 단어로 그 계산 결과가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그룹이 잘 뭉쳐서 나오죠. 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유사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그룹에 있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요. 번역을 하거나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맥, 즉 우리가 말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워드2벡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을 더하기 빼기 연산들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제가 실습에서 드린 샘플 외에 굉장히 재미있는 샘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미있는 샘플들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널리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발전해야 될 분야이지만요. 지금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와서 이 말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될 분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